여러분, 국가의 화폐 제도가 타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류의 역사 속에는 이 현상을 잘 보여주는 수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 발생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일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생겼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정확히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됐는지, 그리고 그 현상의 틈바구니에서 그 당시 사람들은 각자의 선택에 따라 어떤 경제적인 결과를 받게 되었는지 대부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잘 담겨있는 홍춘욱 대표의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1차 세계대전 말 독일은 결정적인 패배를 당한 적이 없음에도 식량난 속에 발생한 혁명으로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 빌헬름 2세 황제마저 네덜란드로 망명하면서 독일은 일종의 무정부 상태가 되고 말았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쟁에 대한 책임 등을 협의한 파리 평화회의에서 프랑스를 비롯한 승전국이 독일에 1320억 금마르크라는 막대한 배상금을 부과하였는데, 이 배상금의 규모는 전쟁 전 기준으로 독일 국민 총생산의 3배를 뛰어넘는 액수였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매년 갚아야 하는 배상금의 규모는 국민소득의 10%이자 전체 수출액의 80%에 이르렀고, 결국 신생 독일 정부는 재정 적자를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통 정부가 이렇게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죠? 일단 민간으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하겠죠. 그런데 1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 정부는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해서 윤전기를 돌리면서 계속 돈을 찍어냈고, 그 돈으로 화약도 사고 식료품도 사고 하면서 계속 돈을 써대면서 전쟁 비용을 조달했더니 이걸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미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터라 이 방법은 더 이상 불가능했던 거죠. 게다가 정치적인 리더십도 부족했기 때문에 세금을 인상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독일 정부는 뭘 할 수 있었을까요? 민간에서 돈도 못 빌려, 세금 증세도 못해. 그럼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독일 정부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다시 또 돈을 찍어내는 겁니다. 중앙은행에 금이 없는데도 돈을 찍어내고 이 돈을 금으로 바꿔서 프랑스 등의 전순국에게 지불하는 형태를 취했던 거죠. 물론 1921년에는 이 방법이 먹혔습니다. 사람들은 정부가 어떤 짓을 하는지 몰랐고 세상에 돈이 흔해진다는 걸 느낄 때까진 일종의 시차가 있잖아요. 우리도 2020년 코로나 때 미친 듯이 풀렸던 돈의 영향력을 그 당시에는 잘 인식하지 못하다가 요즘에 어디 가서 외식하면서 오른 물가에 깜짝깜짝 놀라시죠? 몇 년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이렇게 미친 듯이 돈이 풀리면 시간차를 두고 점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당시 독일 정부가 금을 계속해서 프랑스한테 지불하고 금도 없는 상태에서 화폐를 계속 발행하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천천히 눈치채기 시작하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일단 다양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해외 사정에도 밝았던 금융인이나 기업가들이 인플레의 징후를 제일 먼저 알아차렸고,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은 뭘 했을까요? 조만간 휴지 조각으로 변할 독일 마르크화 대신 영국 파운드화나 미국의 달러로 환전해서 해외에 예치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내 구매력이 녹는 걸 막기엔 가장 좋은 선택이니까요. 그 결과 독일은 1922년부터 자본수지 적자가 심화되었고, 이에 따라 독일 마르크화 환율은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환율이 급등하면 수입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수입 물가가 상승하니까 결국 시간차를 두고 전체 물가 인상으로 여러분 이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1920년 이후 독일에서는 월간 기준으로 물가가 50% 이상 오르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자국 화폐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월 50% 이상 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았다면 받는 즉시 뭘 해야 하겠습니까? 현물로 바꿔야겠죠? 화폐를 들고 있는 매 순간 리스크가 시간에 녹는 게 아니라 제겁으로 늘어나는 꼴이니까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지폐를 버리고 현물을 사기 위해서 달려드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런 상황에서는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죠. 결국 1923년 독일의 산업 생산은 1914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엄청난 트라우마를 만들어냈습니다. 왜냐?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돈으로 된 모든 형태의 부와 고정 수입이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게 된 거죠. 결국 이 엄청난 인플레이션은 가격이 고정된 모든 것들의 실질 가치를 폭락시켜 버렸습니다. 고정 금액으로 받고 있었던 국민들의 월급 가치는 물론이고, 전쟁 전후에 누적되어 있던 독일 국내에서의 모든 부채를 청산시키게 됐죠.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예를 들어 1억을 빌렸는데 나중에 그 가치가 1,000원이 되어 있는 꼴이죠. 그러니까 부채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연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봤을까요? 가장 큰 피해자는 고정적인 연금 수입을 받아서 생활하던 사람들이었고, 독일 정부의 채권을 구매했던 사람들도 대부분의 자산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반면 토지나 공장 등의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빚을 졌던 사람들은 승자가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돈을 번 유일한 케이스인 실물 자산을 보유하면서 다른 이에게 큰 빚을 졌던 경제 주체는 정부와 기업 딱 둘뿐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독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대다수의 국민들을 가난하게 만들면서 국가와 기업의 배를 불렸고, 이후 히틀러를 비롯한 전체주의 세력이 득세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고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독일의 인플레이션이 대략 1조 배 정도 이상이었다고 하니까 하이퍼란 단어를 쓸만하죠. 이건 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이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물가가 급등하니까 파운드화나 달러같이 그나마 통화 가치가 높은 외화를 보유했거나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승자가 되고, 반대로 예금이나 연금 등의 금융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가장 큰 패자가 된 거죠. 여러분, 역사는 늘 반복됩니다. 왜냐? 인간의 DNA는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 거의 변한 게 없다 보니까 위기의 순간엔 늘 본능대로 움직이고, 그 본능은 늘 고통을 감내하는 쪽보단 쉽게 해결하는 함정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인간이 발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권력과 권위에 위기가 오는 순간이 되면 늘 돈을 찍어내는 같은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게 로마 시대에 불순물이 늘어갔던 은화부터 1차 세계대전 이후의 독일과 현대의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등의 인류의 화폐 역사가 보여주는 진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매 순간순간마다 그 시기에 살아남고 이익을 본 사람들은 결국 통화 가치가 높은 외화와 실물 자산을 보유하면서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많이 빌렸었다는 특징이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끊임없이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현재의 법정화폐 시스템에서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아니더라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화폐 가치의 하락이 긴 시간에 걸쳐 누적되면서 엄청난 부의 격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구매력을 잘 지키고 유지하고 불리는 반면, 또 다른 누군가는 계속 그 인플레이션을 온몸으로 맞으면서 몸빵으로 데미지를 받고 있을 테니까요.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순간 이 화폐 가치 하락이라는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 우리는 독일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대에 유일하게 돈을 벌었던 국가와 기업들이 했던 행동들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통화 가치가 보존되는 외화를 보유하고 실물 자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이들에게서 돈을 빌렸던 플레이어, 그들이 위너였다면 우리도 비슷한 전략을 긴 기간 동안 장기 투자로 펼칠 수 있겠죠. 먼저 가장 많은 금액을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기간을 주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대출, 그것도 실물 자산을 사는 데 주는 것, 이게 바로 부동산이죠. 그래서 부동산은 금융자산과 달리 태생부터가 레버리지 자산인 거고요. 이런 특징 때문에 저는 장기 투자의 대장정에 꼭 레버리지 상품인 부동산이 실거주든 임대를 주는 형태든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의 베이스 캠프라는 표현도 그렇기 때문에 나온 것이고요. 또 의미 있는 자산이 뭐가 있을까요? 1차 세계대전 이후 그 당시 통화 가치가 보존되던 외화가 파운드화하고 달러였다면 지금은 뭘까요? 1차적으로는 달러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원화로 된 자산만 들고 있는 것보단 달러 자산과 함께 들고 있는 게 자신의 구매력을 지키기에 유리할 테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혁신적인 미국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는 장기적 관점에서 그 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자국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리스크로부터 해칭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통화 가치의 하락을 방어해주는 가장 좋은 외화는 사실 달러가 아닙니다. 저는 그 외화가 바로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거 영상들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비트코인의 가격은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재화의 가격이 아니라 달러, 엔화, 유로와 같은 통화의 환율비입니다. 각 국가별 통화 대비 비트코인이 갖는 교환비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결정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 비트코인의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넘는 순간이 각 국가별로 다른 겁니다. 통화 가치의 하락이 큰 국가는 진작에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넘었고,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 기준으론 맨 마지막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넘었던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바로 비트코인의 가격은 각 국가별 통화 대비 환율비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통화인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트코인은 점점 더 강력한 외화가 될 거라는 거죠. 왜냐? 인간의 개입이 차단된 상태에서 정해진 코드대로 진행되는 공급량과 제한된 발행량, 그리고 이 통화 네트워크를 사용하며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경제 주체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사실이 모든 걸 설명해주고 말해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늘 진정한 장기 투자자는 수익률 극대화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구조를 세팅하고 오랫동안 그 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월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드린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사례가 아주 극단적인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긴 기간에 걸쳐 우리가 겪을 현재의 화폐 시스템의 구조적인 한계를 감안할 때 장기 투자와 관련해서도 매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하며 관련 내용들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모습을 우리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도 쭉 발권력을 갖고 있는 국가와 위정자들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돈을 찍어낼 것이고, 그 속도가 하이퍼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 방향성이 명확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긴 시간에 걸쳐 끓는 물 속의 개구리처럼 조용히 삶아지기 전에 스스로 이 끓는 물 속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구매력을 지키고 유지하고 늘릴 수 있는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들을 지속적으로 모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형태의 미래가 닥쳐오든 우린 끝까지 생존하고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장기 투자자가 되자고요. 아시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화폐 발행량이 증가하는 법정화폐의 세상입니다. 쉽게 말해 과거 수량이 제한적이었던 금을 화폐로 사용했던 금본위제와 달리 각국 정부가 화폐 발행권을 갖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종이돈을 찍어낼 수 있는 현재의 환경에서는 정부에서 돈이 필요할 때마다 이런저런 이유들을 붙여서 화폐를 더 찍어내고, 그렇게 시장에 풀린 돈은 화폐 가치의 하락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건 각국 정부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쉽고 편리하고 깔끔한 방법입니다. 왜냐면 국민들을 압박해서 세금을 더 걷거나 강제로 빼앗아가지 않아도 국민들의 돈을 야금야금 빼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환경에 젖어있는 정치인과 국민들은 매년 화폐 가치가 조금씩 하락하며 생기는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완만한 물가 상승은 모든 재화의 가격을 조금씩 올려주고, 이에 따라서 인건비, 즉 자신의 소득도 증가하기 때문에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문제는 그 적당선이라는 게 과연 유지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돈을 찍어낼 수 있는데, 정말 꼭 필요할 때만,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만 찍어내고 절제할 거라고 믿고, 국민들도 정부에서 돈줄 조여서 시중에 풀린 돈을 쫙 빨아들이면 설령 자신의 자산 가격은 떨어지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서 너무 많이 풀린 돈은 이참에 많이 회수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할 거냐는 겁니다. 아니죠. 자기 자산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자신의 표와 인기가 계속 떨어지는 행위를 이기적인 인간인 우리가 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지 않을까요? 자, 그럼 우리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화폐 발행량은 점점 증가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돈이 풀릴 수밖에 없다. 왜? 그동안 누적된 통화량 자체의 사이즈가 증가했으니까 추가로 발행하는 통화량 역시 전체 사이즈에 비례해서 늘어나야 정책적 효과가 있으니까요. 이건 마치 마약 환자가 처음엔 소량의 마약만으로도 만족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강하고 많은 양의 약물이 있어야만 만족하게 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자, 그럼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될까요? 특히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발견해서 오랫동안 투자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장기 투자 마인드로 이 상황을 판단한다면 어떤 투자 전략을 생각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장기 투자의 방향과 전략을 수립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거죠. 계속 돈을 찍어내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심해진다는 걸 눈치챘으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흔해지는 종이돈이 아니라 누구나 갖고 싶은데 개수가 한정된 희소한 자산, 즉 각국의 수도나 핵심 대도시의 입지가 뛰어난 매우 희소한 땅, 그 땅의 권리를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을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해왔고, 실제로 그들의 전략은 성공했죠. 예를 들어 서울 한강변 아파트, 뉴욕 센트럴파크 앞에 있는 고급 콘도와 같은 부동산은 마음대로 수량을 늘리거나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희소하고 누구나 갖고 싶은 일자리와 편의시설, 교통, 교육, 자연환경을 갖춘 최고의 부동산의 가치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똑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대체 가능한 대상이 없고 그 땅에 지을 수 있는 공급 자체도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서울 부동산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투자의 긴 여정을 등반이라고 할 때 산 중턱 정도 오른 시점이 되면 꼭 부의 베이스 캠프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부동산을 확보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번에 서울 부동산 같은 핵심 입지의 부동산을 확보할 수 없을 경우엔 일단 확보한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상급지로 이동하면서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대체 불가능성을 최대한 높여가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큰 규모로 늘어나는 통화량으로부터 자신의 부를 지키고 늘리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세계 최고의 기업의 주식을 확보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서울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절대 대체할 수 없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일류 기업의 주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설픈 회사의 주식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전 세계에 대체 가능한 제품과 서비스가 널려있는 회사의 주식을 사는 건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언제든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처져 사라질지 모르는 기업의 지분을 엄청나게 풀린 유동성으로 올라있는 높은 가격에 사주는 것밖엔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요. 각국 정부는 서로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국 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돈을 끊임없이 찍어낼 텐데,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돈의 힘으로 올랐던 기업들의 몰락을 흡수하고 시장의 최우승자로 과시를 독식할 수 있을 세계 최고의 기업,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고 넘볼 수 없는 제품과 서비스를 갖고 있는 기업의 주식만이 주식 투자에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이야, 세계 최고의 부동산은 절대적인 가격 자체가 넘사벽으로 높으니까 아예 매수 자체가 어려워서 차선을 찾는다지만 주식은 분할로 매수가 가능한데 왜 세계 최고의 주식을 안 사고 자꾸 엉뚱한 기업을 사는 건지 전 이해가 안 갑니다.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고 지리적 언어적 한계로 세계 최고의 회사에서 근무하며 최고의 봉급을 받는 기회를 못 가져갔다면 적어도 내 자본은 대한민국을 넘어 국경에 제한 없이 세계 최고의 기업에 투자해서 자본주의의 효과를 최대로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게 상식적으로 가장 전략적인 판단이지 않을까요? 한국 사람이라고 한국 주식에 투자한다는 건 좀 논리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전 그래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미래 전기에너지 기반의 자율주행카와 로봇, AI, 에너지 시장 전반을 선도할 테슬라를 좋게 보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런 방식으로 미국 주식을 접근하신 많은 분들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등과 같은 나스닥 혁신 기업들을 자신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선별해서 투자하고 계실 겁니다. 만약 제대로 된 장기 투자를 진행하겠다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희소하고 대체 불가능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 최고의 기업과 폭발적으로 확대되는 신성장 산업의 핵심 주도주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자신의 현금을 옮기면서 그 회사의 지분을 확보하는 게 핵심지의 부동산이 아닌 금융자산을 확보할 때 꼭 고려해야 할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 아직도 많은 분들이 거부감을 보이거나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희소한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해서 끊임없이 하락하는 화폐 가치를 방어하자고 하는 이 논리를 완벽히 커버하기 위해서는 꼭 비트코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트코인은 부동산이나 주식보다 우리에게 생소한 개념이고 눈에 보이거나 광고에 나오는 대상이 아니라서 순전히 자신의 관심으로만 스스로 공부해서 알아갈 수밖에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비트코인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와 유명 인사가 하는 몇몇 이야기로만 비트코인을 판단하고 선입견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정확히 알고 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느끼는 비트코인이랑 미국에서, 유럽에서, 아르헨티나에서, 터키에서 느끼는 비트코인에 대한 체감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현재 경기가 좋지 않거나 후진국인 나라의 얘기들은 다 빼고 전세계 자산시장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서 현재 비트코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아마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근데 왜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공화당과 민주당 후보들이 비트코인 관련 공약을 서로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게 우리나라 대선이라면 그 공약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국민들이 엄청 황당해하겠죠? 그런데 미국 대선에서 서로 비트코인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는 건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양당 대권 후보들이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들여서 공약을 만들고 계속 언급할 정도로 비트코인이 표가 된다. 즉, 비트코이너들의 숫자가 표로 연결될 만한 의미 있는 숫자의 이익 집단이 됐다는 의미겠죠. 그럼 이런 현상은 이번 대선에서만 그럴까요? 주지사 선거는요? 상하의원 선거는요? 다 영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미국은 비트코인 역시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절대 대한민국 내에서의 시각으로 비트코인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월가는 또 어떻습니까?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까지 앞장서서 비트코인을 홍보하면서 자신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가장 먼저 판매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도 일단
가치 판단하지 마시고 이 현상을 보시면 이게 무슨 의미겠냐고요. 비트코인이 금융상품으로 돈이 된다, 수요가 있다라는 상업적 판단이 이미 월가에 서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현재 우리나라 안에서는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지만 적어도 미국 내에서는 비트코인이 정치인들에게 표에도 영향을 주고 월가의 자본가들의 돈에도 영향을 줄 정도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걸 내가 비트코인은 사기다 라고 한다고 미국 대선 후보들이 공약을 철회하고 월가에서 ETF 상품을 안 만들겠냐는 겁니다. 아니겠죠, 그죠? 그럼 이럴 때 현명한 투자자라면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고 진지하게 각 잡고 제대로 공부해보고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 판단은 그 이후에 진행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왜냐? 비트코인이야말로 앞에서 언급했던 핵심 지역의 부동산, 세계 최고 기업의 주식처럼 희소하고 대체 불가능한 가치물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특성들을 가장 정확히 갖고 있는 게 비트코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면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기의 순간이 오든 경제가 붕괴되는 국가 부도의 순간이 오든 끊임없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든 상관없이 이 모든 극단적 상황에도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가치물로서의 역할을 해줄 겁니다. 자, 여러분, 이번 영상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어떤 생각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 생각을 부동산, 미국 주식, 비트코인을 통해 쭉 설명드렸습니다. 물론 투자의 정답은 없습니다.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전혀 반대되는 판단과 결론을 내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번 영상은 리스펙이란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정도로만 들어주시고요. 본인의 투자와 판단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그 부분만 잘 취해서 투자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직도 많은 분들은 비트코인을 어렵게 생각하십니다. 야, 네가 해주는 얘기 듣고 조금 이해는 했는데 야, 그래도 난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지금 사면 된다는 거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구독자님들이 아직도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최대한 좀 더 쉽게 비트코인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비트코인을 한번 제대로 이해해 보고 싶다는 분들은 이번 영상을 쭉 끝까지 들어보세요. 자, 그럼 출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0년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아주 당연하게 종이로 된 돈을 사용했고 그걸로 과자도 사 먹고 장난감도 사고 은행에 맡겨놓으면 이자도 주니까 그 이자 붙는 재미로 저축을 하기도 했죠.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세상에 나왔더니 다른 사람들은 저축도 하지만 부동산이나 금이나 주식 이런 것들을 사놓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그걸 투자라고 부르는 걸 보면서 아, 저축이 아니라 투자가 답이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은행은 왜 자신한테 맡기면 우리한테 이자를 줬을까요? 사람들은 왜 종이로 된 돈을 부동산이나 금이나 주식으로 바꿔서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좋은 부동산과 금, 좋은 기업의 주식은 왜 계속 가격이 올랐을까요? 더 근본적으로 가격이 오른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 이렇게 답하십니다. 야, 좋으니까 오르는 거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살려고 하니까 오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가격에 반응하고 오르는 게 더 좋아 보이는 심리 말고 그 기저에 있는 가격이 오르는 핵심이 뭐냐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가격이 오른 게 아닙니다.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화폐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금의 가치가 높아진 게 아니라 그걸 살 때 필요했던 돈이 곧 가격인데 정부에서 돈을 계속 찍어내니까 그렇게 이 세상에 풀린 돈의 양이 많아지니까 그 많아진 돈의 양에 맞춰서 가격이 재조정되면서 비싸진 거라는 거예요. 즉 정부는 종이로 된 돈을 계속 찍어내서 국민들로부터 더 세금을 걷거나 자산을 몰수하지 않아도 아주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필요한 종이돈을 확보하고 그 결과로 떨어진 돈의 가치만큼 원래 돈을 가지고 있던 모든 국민들이 N빵으로 손해를 보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와 위정자들의 행태가 계속 반복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자산을 찾아서 그 자산을 종이돈을 주고 매수해서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왜? 자신의 부를 지켜야 하니까요. 계속 찍어내는 종이돈으로부터 점점 흔해지는 그 종이돈으로부터 현재까지 자신이 모은 부를 안전하게 보관해서 미래를 보내야 하니까 더 이상 만들어낼 수 없어 희소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치가 있다고 믿고 있고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진입장벽을 갖고 있는 그런 자산을 계속 모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의 예상처럼 인류 역사상 수없이 반복되었던 역사 속의 진리처럼 화폐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좋은 자산의 가격은 떨어진 화폐에 비례해서 계속 오르는 거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화폐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고 정부는 어떻게 자신들이 원하는 돈을 만들고 그 대가로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피해는 무엇이며 그 함정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주 쉽게 순차적으로 설명해 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좋은 자산의 가격이 오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대충 이해는 됐을 테니까 좋은 자산만 계속 모아가면 되겠다고 생각할 텐데, 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여기까지 눈을 뜨고 깨닫게 되면 또 다른 고민이나 걱정이 자연스럽게 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니 근데 부동산을 내가 샀는데 정부가 인정 안 하거나 뺏어가면 어떡하지? 전쟁이 갑자기 일어나서 피난을 가야 하면 그럼 내 부동산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아니 내가 위대한 기업을 발견해서 주식을 샀는데 알고 보니까 그 기업이 분식회계를 했고 모두를 속이는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었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금이 지금까지는 채굴량이 일정해서 희소성을 잘 유지했는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랩 다이아몬드처럼 인간이 만들 수 있게 기술이 발전하거나 우주 탐사가 되면서 지구 주변 행성에서 금을 채굴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저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의구심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우린 무조건 결국 마지막엔 누군가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등기를 끝까지 인정해준다고 정부를 믿어야 하고, 그 기업은 정직하고 건전한 성장을 하고 있다고 그 기업의 CEO와 임원진을 믿어야 하고, 금은 더 이상 채굴량이 늘지 않을 거라고 과학기술의 한계를 믿어야 되고, 사람들의 금에 대한 수요와 믿음은 영원할 거라며 인간의 마음을 믿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위에 나열한 것들을 완벽히 믿을 수 있다면 애초부터 돈을 무한정 찍어내는 화폐 가치의 하락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각국 정부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하고, 국민들의 연금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고,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고, 기업은 윤리 경영을 하고 있다고 매번 말하지만 어떤 나라는 이런 룰을 마음대로 바꾸고 세금 제도를 마음대로 개편하고 국민들의 계좌를 동결시키기도 하고, 어떤 기업은 자기 마음대로 알짜 사업부를 분할해서 상장하고 주식 발행량을 마음대로 늘리고 분식회계를 하면서 돈을 빼돌리고,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가짜금이 판을 치고 지금도 끝없이 우주에서는 금이 매장된 행성을 찾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지금과 동일할 거라는 그 무언가를 향한 맹목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게 너무나도 찝찝하고 불안하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누군가를 믿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되거나 변형될 수 없는 그런 가치 있는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이에 대한 연구들이 각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가 때마침 2008년 금융위기가 오면서 각국 정부가 그동안 돈 풀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금액을 끝없이 진행하며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걸 보며,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개인인지 단체인지 알 수 없는 누군가가 현존하는 최고의 암호화 기술과 그 누구도 신뢰하지 않고도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중앙화된 누군가에 의해서 운영되는 방식이 아닌 전 세계 수많은 참여자 모두에게 권한이 분산된 방식으로 관리되고 운영되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다음,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압력이나 독점자, 절대자의 등장으로 언제든 마음대로 법칙을 바꿀 수 없도록 개발 초기부터 컴퓨터 코드대로 움직이고 실행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시스템을 통해 기존 종이화폐가 아닌 디지털화된 화폐 시스템을 만든 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즉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누구도 믿지 않으면서 인간의 이기심과 경쟁심, 그리고 좋은 걸 갖고 싶은 소유욕과 자신의 부를 안전하게 미래로 보내고 싶은 인류 역사의 태초부터 존재한 욕망을 불변하는 코드로 만들어 시스템으로 구축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용된 암호화 기술과 일명 블록체인이라고 부르는 분산화된 디지털 금융장부 기술은 비트코인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던 기술이었고, 이렇게 검증되어 있던 기술들을 연준과 한국은행 같은 중앙관료가 인위적으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정책을 바꾸는 발권력과 통화량 조절 기능을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확정된 통화량 공급 정책에 맞춰 코드로 만들어 고정시킨다는 아이디어와 함께 엮어 시스템을 완성함으로써 비트코인 이전엔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완성하지 못했으며, 몇 차례 유사한 시도가 있었지만 창시자가 정부로부터 공격받거나 신뢰 시스템의 결함을 갖고 있어 실패했었던, 모든 인류가 갈망하는 이론적으로 완벽한 화폐 시스템을 비트코인이 등장하며 완성시킨 겁니다. 물론 처음에 당연히 사람들은 안 믿었고,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관심도 없었죠. 그 관심 없는 사람들 중엔 미국 정부도 포함해서 대부분의 국가와 국민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두가 해당됐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비트코인은 이론적으로 완벽한 구조를 갖췄지만 화폐 시스템의 핵심은 신뢰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의 가치를 알아보고 직접 사용해보고 거래와 교환의 수단으로 써보면서 이것이 가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긴 시간을 두고 계속 늘어나야만 의미가 있는데, 미국 정부를 비롯해 대부분의 국가와 국민들은 비트코인이 등장했던 초반엔 다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자연스럽게 천천히 사토시 나카모토의 의도대로 전 세계로 퍼지고, 비트코인 네트워크 운영의 기틀인
채굴자와 노드 운영자라는 분산화된 컴퓨팅 파워를 공급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 컴퓨팅 파워를 통해서 운영되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교환하며 그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보유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비트코인은 2011년에 처음으로 1달러를 넘으며 드디어 이 세상에 가치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산된 초기 구간이 지난 이후엔 그 어떤 국가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왜냐? 이건 인터넷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든 존재할 수 있는데 전 세계에 있는 인터넷을 모두 없애지 않으면 멈추지가 않아요. 그리고 중앙 서버가 없으니까 당연히 한 군데만 공격하거나 압수할 수도 없고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는 2011년 4월 이후에 이미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고 사라졌으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고소할 수도 없고 구속할 수도 없고 법정에 부를 수도 없고 그 사람을 압박하겠다고 자산을 압류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다고 관련 재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회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가 제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은 조금씩 이걸 이용해서 자신의 종이돈을 비트코인으로 바꿔놓으면 그 누구를 믿지 않아도 안전하게 자신의 부를 미래로 보낼 수 있다는 걸 하나 둘씩 눈치채기 시작하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듯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가격은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 가격에 반응한 사람들이 돈이 될 것 같으니까 더 무리해서 달려들고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카지노 하우스 같은 거래소들은 20배, 50배, 100배짜리 레버리지 선물 거래를 부추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비트코인의 본질과는 전혀 관계없는 가격의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요동치는 가격만 바라보면서 비트코인은 도박이고 투기고 사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 대충 이해한 사람들은 이런 가격적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상승장에 와서 급등하면 이 가격에 반응해서 비트코인이 뭔지 왜 중요한지 보단 사놓고 있으면 돈이 되냐 안 되냐 내년에 반감기인가 뭐신가가 있다는데 그 전에 풀매수해 놓으면 되는 거냐 ETF인가 뭐신가가 승인된다는데 그럼 월간놈들 돈이 계속 밀려올 테니까 지금 대출 왕창 땡겨서 사놔야 되는 거 아니냐 자꾸 이런 얘기들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굳이 이미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제 채널의 구독자님들도 많은데 일부러 어려운 용어 같은 건 거의 안 쓰고 쉽게 비트코인이 뭔지 왜 등장했는지 뭘 해결하려고 한 건지를 그게 왜 의미 있는 건지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걸 정확히 이해해야 여러분이 가격에 반응하지 않고 비트코인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제가 처음 업로드했던 2023년 11월이 아닌 지금부터 3개월 뒤, 6개월 뒤, 4년 뒤 앞으로도 계속 누군가는 보시게 될 텐데 아마 그분들이 처음 보신 시기는 다 달라도 거의 대부분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있을 때일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검색했을 테고 유튜브 알고리즘이 트래픽을 인식해서 이 영상을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한테 자연스럽게 띄워줬겠죠. 그리고 이 영상 말고도 비트코인 관련 수많은 영상들이 떴을 텐데 적어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과거에 저나 수많은 비트코이너들이 알트코인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해보면서 돈도 꼬라박고 실패도 하고 비트코인도 털리면서 배운 시행착오들을 모두 다 건너뛰고 가장 기본이 되는 종류의 영상에 접근하신 행운아라고 과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린 비트코인의 가장 중요한 개념을 살짝이라도 이해하고 단기적인 가격에 반응하지 않고 비트코인의 본질을 좀 더 알고 싶고 이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 분들은 정말 보통 사람들은 최소 2-3년 까먹고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운 좋게 오신 거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째, 비트코인은 비트코인만 비트코인입니다. 다른 수많은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이 아닙니다. 자기도 비트코인이 될 수 있다고 우기는 건 그냥 우기는 거예요. 무시하시면 됩니다. 둘째, 비트코인은 지금껏 등장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성공했고 이 세상에 뿌리내린 화폐 혁명이지 비트코인을 따라하겠다고 말하는 다른 알트코인이 아무리 흉내를 내고 사탕발림으로 꼬신들 똑같은 일은 반복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눈치챘거든요 이젠. 셋째,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절대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무조건 적립식으로 모아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사팔사팔하거나 한 방을 노리고 타이밍 매매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먼 미래에 과거의 자신의 행동을 엄청나게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넷째, 비트코인은 그 누구도 신뢰하지 않아도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그게 부동산, 주식, 금과 다른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꼭 스스로 보관해야지 거래소나 이자를 주겠다는 업체들한테 맡기는 순간 여러분의 비트코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다른 사람한테 뺏기는 거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이와 관련된 영상은 제가 위에 카드로 띄워놓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비트코인 ETF가 나왔다고 그 상품을 사는 건
블랙록이 만들었던 피델리티가 만들었던 뭐든 다 파생상품 종이 쪼가리지 비트코인이 아닙니다. 이건 역시 내 비트코인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고 나한텐 가격만 표시해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언제 어디든 비트코인을 옮길 수도 없고 자신의 주식 계좌가 동결되는 순간 뺄 수도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장점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비트코인 가격과 연동된 파생상품일 뿐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내용도 제가 위에 카드로 띄워놓겠습니다. 자, 그럼 당부사항들도 다 말씀드렸으니까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영상들도 보시고 앞서 소개해드렸던 비트코인 관련 채널들에 가셔서 관련 영상들을 쭉 보시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을 리스펙합니다.